자, 먼저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단순 분류 모형과 의사결정 낭비야. 먼저 머신러닝의 큰 갈래부터 습하고 넘어가자. 분석할 데이터에 우리가 학습해야 할 정답지가 있는지에 따라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어. 수식으로 y는 fx라는 함수를 떠올려 보면 입력값 x를 통해 정답 y를 예측해내는 게 바로 지도학습인 거지. 아, 정답지가 주어져 있으면 지도학습이구나. 정확해. 오늘 내내 머릿속에 그릴 공통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 우리가 스마트폰 제조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쳐보자. 시장에 나온 수많은 스마트폰의 스펙 데이터, X가 되겠지? 이것만 보고 이 기기가 플래그십 기기인지 아니면은 가성비를 중시한 보급형 기기인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야.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 여기서 우리는 KML, LDA, 나이브 베이즈, 디시전 트리라는 여러 가지 모형을 배울 텐데 사실 로지스틱 대비,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같이 알고리즘들이 정말 많잖아. 왜 만능 알고리즘을 하나만 쓰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를 배워야 할까? 글쎄, 만능 알고리즘이 따로 없고 뭔가 하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았었던 것 같은데. 정답이야. 특정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에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 데이터의 분포, 변수의 특징, 그리고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내는 모델은 매번 달라져. 어떤 데이터에서는 단순한 선형 모델이 복잡한 딥러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지. 좋아, 바로 시작하자.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모형은 K 최근접 이유, 줄여서 KNN이야. 이 모형의 철학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 속담 중에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라 라는 말이 있지. KNN이 딱 이 원리로 작동하거든. 우리가 어떤 낯선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딱 받았다고 쳐보자. 이게 플래그십인지 보급형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데이터 공간에서 이 폰이랑 가장 스펙이 비슷한 기존 스마트폰 K개를 찾아보는 거야. 그 주변 폰들이 대부분 플래그십이면은 아, 이 폰도 플래그십일 확률이 높겠다 하고 판단하는 거지. 엄청 직관적이지. 그러네.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모델을 만드는 거야? 크게 네 단계를 거치는데 스텝 1은 참조 데이터 준비야. 알고 기댈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플래그십이랑 보급형 각각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 여기서 입력 변수 X는 가격, AP 성능 점수, 베젤의 두께 또는 배터리 용량 같은 스펙들이고 그 종속 변수 Y로는 플래그십 또는 보급형 이진 분류 여부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스텝은 유사도 및 거리 측정 지표를 정의하는 것이야. 스펙이 비슷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거리가 가깝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보통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디안 거리나 벡터 방향을 보는 코사인 유사도를 써. 특징들을 수치화해서 진짜 거리를 재는 거네. 근데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정규화 또는 스케일링이야. 생각해봐.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단위가 엄청 크잖아. 근데 베젤 두께는 1mm, 2mm로 아주 작지. 정규화를 안 하면은 거리를 계산할 때 숫자가 큰 가격보다 베젤 두께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돼. 가격 차이가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도 베젤 두께가 0.1mm 다른 게 거리상으로서 멀게 되면 어이없는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변수들의 영향력을 똑같이 맞춰주려면 데이터를 정규화하거나 다른 말로 스케일링 해야 돼요. 아, 단위를 통일해서 이제 공평하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스텝은 K의 후보 집합 생성과 선택이야. 내 주변 이웃을 몇 개까지 참고할지, 즉 K 값을 정하는 거지. 보통 동률 투표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K가 짝수인 경우는 무시해. 만약 K를 1처럼 너무 작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딱 하나만 이제 주변 걸 보는 건데, 만약 걔가 좀 이상치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완벽해. 가장 가까운 단 하나의 폰만 보는데 하필 그게 비정상적으로 비싼 보급형, 즉 노이즈가 되겠지? 그렇다면은 예측이 우리의 예측 자체가 틀리게 되는 거지. 분류 경계면이 노이즈에 극도로 민감해져서 과적화 우려가 커져. 반대로 K를 100처럼 너무 크게 잡으면은 주변을 너무 넓게 탐색해서 그 지역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부적합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 K값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 데이터 오류가 제일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야.
K값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마지막 단계는 뭐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웃들로부터 범주 정보를 취합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거야. 가까운 K의 이웃을 찾았으니 이제 다수결로 결과를 내야지.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웃들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다수결 방식이랑 거리의 반비례해서 가중치를 주는 다중합 방식이야. 나랑 엄청 가까운 1등 이웃에 표를 더 주고 겨우 턱걸이한 저 멀리 있는 이웃은 영향력을 줄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사전 확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 우리는 사전 확률을 고려해서 분류 기준값을 정해야 하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참조한 데이터에 보급형이 400대, 플래그십이 100대에 있다고 해보자. 새로 들어온 폰 주변 이웃을 5개 봤더니 플래그십이라고 말하는 게 2개, 보급형이라고 말하는 게 3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세 개를 모두 보호평으로 예측을 하게 되겠네. 단순히 다수결을 기준으로 하면은 절반인 0.5를 기준으로 플래그십 확률이 5분의 2, 0.4로 나타나니까 보급형으로 분류를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전체를 보면은 플래그십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이 사전 확률이지. 우리가 사전 확률을 반영해서 기준값을 0.2로 세팅하면 어떻게 될까? 이 폰 주변에 플래그십이 무려 40%나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보급형이 아니라 플래그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상황에 맞는 기준값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데이터 전체 비율까지 고려해서 기준을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살펴볼 모형은 선형 판별 분석, 영어로 LDA라고 해. 아까 배운 KNN은 되게 직관적이기는 한데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반면 LDA는 수학적으로 아주 세련된 접근을 보여줘. 상상해봐. 스마트폰 스펙 데이터. 여기서는 가격과 AP 점수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그러면은 2차원 공간에 이 스마트폰들이 모두 점으로 찍혀 있을 거야. 고급형 폰들은 왼쪽 아래에 뭉쳐져 있을 거고, 플래그십 폰들은 주로 오른쪽 위에 뭉쳐 있겠지. LDA의 목적은 이 데이터들을 특정한 하나의 직선에 투영 또는 사용시켰을 때 두 범주를 가장 잘 분리해낼 수 있는 최적의 직선 하나를 찾는 거야. 아, 그 스터디는 점점 이제 하나의 선 위에 줄여서 이제 가르는 거구나. 근데 어떤 선이 제일 최적의 선인 거야? 자, 이제 그거를 정리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 첫 번째는 범주 간 거리인데 플래그십 집단의 중심점과 보급형 집단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야. 두 번째는 범주 내의 거리로 플래그십은 플래그십끼리, 보급형은 보급형끼리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가를 나타내지. 그럼 이제 다른 애들끼리 되게 멀어야 되고, 같은 애들끼리 되게 가까우면 좋겠네. 그치? 통계학자 피셔도 딱 그렇게 제안을 했어. 최적의 사용 직선은 범주 간 거리는 최대화하고 동시에 범주 내 거리는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라고 말해요. 두 무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되 각 무리 내부의 폰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만드는 잣대. 여기서는 하나의 사용 직선을 찾자는 거지. 자, 수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기차원의 입력 벡터 x, 여기서는 스마트폰의 스펙이 되겠지? 이거를 어떤 벡터 w에 사용시킨 후 1차원 선상상의 좌표값을 y라고 하면은 y는 w 트랜스포즈의 x가 돼.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바로 이 w 벡터이지. 원래 공간에서 플래그십 중심을 M1, 보급형 중심을 M2라고 해보죠. 첫 번째 목적은 사용하고 나서 두 범주의 중심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각 범주에 속한 관측지들이 그 중심에 최대한 가깝게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번에 합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 JW를 만들 수 있어. JW는 M2-M1의 제곱을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으로 나눈. 이것은 W 트랜스포즈 SBW를 W 트랜스포즈 SWW로 나눈 것과 같지. 여기서 분자 SB는 범주 간 분산 행렬이고 분모 SW는 범주 내 분산 행렬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JW 값을 최대화하는 벡터 W를 찾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커지게 하고 분모는 작아지게 해서 최대가 되는 W 값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 이 W는 어떻게 계산을 해? 우리가 목적 함수 JW를 구했으니까 이 목적 함수를 W에 대해 1차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은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복잡한 행렬식을 정리하고 상수항을 모두 날려버리면은 우리는 아주 명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 뭐냐 하면은 W는 SW 인버스의 M2-M1에 비례한다. 어때? 식이 꽤 깔끔하지? 아까는 뭔가 되게 복잡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 그치?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최적으로 분류하는 직선 W는 각 범주 중심 간 차이 벡터에 범주 내 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준 방향과 비례한다는 아주 우아한 결과를 얻게 되는 우리의 모델은 이 수명식을 학습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선 위로 투영시켜가지고 기준점을 넘는지 못 넘는지로 그 플래그십 여부를 판별하게 돼.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모형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나이브 베이즈 분리지야.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이렇게 말하지. 이 폰의 스펙을 보아하니 아마도 플래그십일 확률이 90%야.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것이 바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지. 이 모델의 뼈대가 바로 베이즈 규칙이거든. 베이즈 정의는 이제 새로운 증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믿음, 즉 기존의 확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였어. 수식은 이렇게 생겼지. P A 기분 B는 P B 기분 A 곱하기 P A 나누기 P B. 여기서 PA는 이제 사전 확률이야. 스펙을 확인하기 전 이 폰이 무턱대고 플래그십일 확률을 말해.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거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스펙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딱 찍었을 때 확률이구나. 그치? 그리고 B 기분 A는 우도라고 해. 이 폰이 플래그십이라는 전제하에 현재 관측된 스펙이 나타날 확률이지. 마지막으로 PA 기분 B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사후 확률이야. 현재 스펙 B가 주어졌을 때 이 폰이 플래그십 A일 확률. 스펙을 보고 난 후에 진짜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럼 나이브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맞아.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입력 변수가 스마트폰 가격, AP 성능, 배터리 용량 등 여러 개일 때는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아주 과감하고 나이브한 가정을 우리가 하나 도입하게 돼. 바로 분류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독립이다라고 숨치는 거야. 스마트폰 가격이랑 성능이 어떻게 독립이야? 이게 비싸서 성능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그치? 현실에서는 절대 독립이 될 수 없지. 하지만 이 가정을 도입하면은 이 복잡한 결합 확률을 단순히 각 확률들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서 계산이 엄청나게 쉬워져. PCI 기분 X1, X2를 우리가 PX1 기분 CI 곱하기 PX2 기분 CI 곱하기 PCI 나누기 PX1, X2 이렇게 말이야. 계산은 진짜 편해지겠네. 그럼 실제 분류는 어떻게 진행돼? 이게 또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과정은 학습 데이터 준비야. 예를 들어 총 200대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있고 설명 변수는 편의상 AP 점수와 가격 두 개만 쓴다고 해. 두 번째 스텝은 이제 범주, 변수별 확률 분포를 수정하는 거야. 각 범주별로 각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추정해. 그러면은 플래그십의 AP 점수, 보급형의 AP 점수, 플래그십의 가격, 보급형의 가격 총 4개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겠지? 보통 이런 분포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돼.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추정하는 거야.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AP 점수가 만점이고 가격이 120만 원이래. 그럼 두 번째 과정에서 만든 분포 그래프에 이 수치를 대입하는 거지. AP 만점이 플래그십에서 나올 확률과 고급형에서 나올 확률, 또 가격 120만 원이 플래그십에서 나올 확률과 고급형에서 나올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범주에 대한 사후 확률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범주를 분류해. 앞서 구한 확률들을 모두 곱해서 최종적인 사후 확률을 비교해. 베이스 정리 수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tx는 두 클래스를 비교할 때 똑같이 들어가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생략을 할 수 있지. 즉, 분자만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플래그십이랑 보급형 각각 확률 점수를 곱해서 구하고 이제 더 높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네. 정확해.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사전 확률의 위력을 또 한 번 잊으면 안 돼. 만약 시장 상황을 바뀌어서 이제 보급형이 400대, 플래그십이 100대 팔린다고 해볼까? 어떤 폰의 스펙만 놓고 플래그십 쪽에 더 가깝더라도 마지막에 곱해지는 사전 확률에서 보급형이 이제 플래그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최종 확률이 보급형 쪽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애매한 애들은 일단 그냥 보급형이겠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구나. 그렇지. 실제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할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보급형일 거야 라는 강한 사전 믿음이 모델의 분류 방향을 크게 고정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거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스펙을 보고 이게 플래그십인지 보급형인지 분류하는 세 가지 모형을 배웠잖아. 이웃을 참고하는 KNN, 또 최적의 구분선을 찾는 LG, 그리고 확률 기반의 나이브 베이스까지. 실무에서 이 모델들을 쓰다 보면은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히게 돼. 우리가 이 폰을 분류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정확도가 95%나 되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거 분류를 한 거야? 그냥 우리가 배운 그대로 설명해주면 되는 거 같다. 그게 참 난감하거든. KNN 같은 우리 앞서 살펴본 모델들은 이게 뭐 수식적으로 뵙도보면 거리가 어떻고 또 확률이 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모델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든지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블랙박스 문제라고 불러. 속을 알 수 없는 까만 상자 같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배울 의사결정 나무가 이 블랙박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구원 투수야. 이거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스무고개랑 되게 비슷해. 예를 들어서 AP 성능 점수가 100점 이상입니까? 뭐 화면 주사율은 120Hz 이상입니까?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인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나누거든.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 같은 거에도 바로 대답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왜 이렇게 분류했어라고 물으면은 뭐 AP가 만점 이상이고 주사율이 120Hz 이상이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뛰어난 해석력이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큰 무기. 그럼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좋아.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나무의 기본 개념이랑 구조부터 살펴보자. 이름 그대로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을 하고 있어. 이 나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네 가지를 아까 그 스마트폰 예시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는 뿌리 노드야. 나무의 맨 위, 스무고개의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지기 전 상태지. 아직 분류되지 않은 200개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모두 모여진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 두 번째는 중간 노드야. 특정 스펙을 기준으로 질문을 던져서 데이터를 쪼개는 분기점이었어.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4500mAh 이상이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 갈라지는 길, 즉 질문 결과에 따라서 스마트폰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세 번째 요소인 가지라고 불러.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끝 노드야. 또는 잎사귀라고도 할 수 있지. 스무고개 질문이 다 끝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부분이야. 여기 모인 폰들은 모두 플래그십입니다 하고 이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질문이 없어. 아, 저 진짜 직관적이네.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야? 학습 원리도 되게 간단해. 전체 스마트폰 데이터가 모인 프리 노드에서 시작해서 각 단계마다 플래그십이랑 보급형을 아주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기준값을 찾아서 데이터를 계속 쪼개 나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반복적 분할이라고 부르지. 자, 이제 알아볼 거는 분할 법칙이야. 즉, 나무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기준이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들어. 나무는 스무고개의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볼까? 카메라 화소를 먼저 나눌지, 뭐 AP 성능을 어떻게 나눌지 말이야. 그러게, 그걸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걸 결정하려고 우리는 불순도라는 개념을 써. 한 노드 안에 플래그십이랑 보급형 스마트폰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지. 상자 안에 플래그십 50대, 보급형 50대들 딱 반반 섞여 있다면 불확실성이 제일 크니까 불순도가 최대거든. 나무의 목표는 이 불순도를 최대한 빨리 0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측정하는 수학적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정보 일련에서 온 엔트로피로 데이터가 혼재될수록, 즉 무질서할수록 값이 더 커지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이는 지표로 기니 지수가 있어. 상자 안에서 스마트폰 두 개를 무작위로 뽑았을 때 두 개가 서로 다른 클래스일 확률을 의미하지. 진위는 1 마이너스 썸 pi의 제곱. 공식이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네. 그러면 이 지표들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고르는 거야? 여기서 바로 정보 획득량이라는 걸 계산을 해. 쉽게 말해서 질문하기 전에 불순도와 질문한 후에 불순도의 가성평균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질문으로, 그러니까 A 질문으로 카메라가 1억 화소 이상인가를 던졌어. 그랬더니 이제 플래그십 40대가 보급형 30대로 나뉘었고 또 다른 쪽에는 플래그십 60대와 보급형 70대가 들어갔어. 어때? 그냥 아직도 뭔가 반반 섞여 있는 느낌인데, 불순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그게 정보 획득량이 낮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볼게. 이번에는 성능 점수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쪽에는 이제 플래그십 95대와 보급형 5대가 나왔고, 다른 쪽에는 플래그십 5대와 보급형 95대가 나뉘었어. 어때? 양쪽 상자가 거의 순수해졌지? 이건 진짜 한 방에 거의 다 나눠진 것 같은데 불순도가 확 준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정보 획득량이 엄청 높은 상태야. 나무는 모든 변수의 모든 기준값을 다 찔러보면서 계산한 다음에 이 정보 획득량이 가장 큰 B 질문을 분할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속 변수 Y가 플래그십이냐 보급형이냐를 말하는 분류나무였잖아. 이 시야를 조금 돌려가지고 우리가 등급분류를 넘어가지고 뭐 구체적인 출구까지 딱 맞춘다던가 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냥 등급이 아니라 가격 숫자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회계나무야.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의 이름이 원래 칼트거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모두 해내는 추리인 거지. 분류에서는 지니계수나 엔트로피를 썼지만 수치형 데이터에서는 분수노라는 개념을 쓸 수 없어. 대신 분산 또는 오차 제곱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 분산을 최소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우리의 목표는 비슷한 가격대의 폰들끼리 같은 상자에 모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폰을 나눴다고 해보자. 왼쪽 상자에는 100만 원대 폰들이 오밀조밀 모여있고 오른쪽 상자에는 뭐 30만 원대 폰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면은 각 상자 안에 가격 분산이 취소가 되겠지? 회계나무는 이렇게 자식 노드의 분산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질문을 찾아내면서 가지를 뻗어나가. 그러면 이제 이 끝 노드, 잎사귀에 도달했을 때 예측값으로는 평균을 쓰면 되는 거야. 회계나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20개월에 걸쳐서 특정 잎사귀 노드에 쭉 떨어지면은 바로 그 노드에 모여있는 기존 스마트폰들의 평균 출고가를 계산해서 예측값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방에 있는 핸드폰들 평균 가격을 따라가는 거구나. 음, 그게 맞아. 자, 이제는 머신러닝 고질적인 병, 바로 과적합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보자. 나무를 이제 끝까지 정말 잎사귀 하나 남을 때까지 키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데이터 중에 딱 한 대 돌연변이 폰이 있었어. 10만 원짜리 초저가 폰인데 제조사가 실수로 AP를 가장 최신급을 넣어버린 거야. 나무를 끝까지 키우면은 이 돌연변이 폰 딱 하나를 잘 걸러내는 나무를 얻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복잡하고 지역적인 질문 수십 개를 우리가 던져야 할 거야.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내년에 출시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우리가 판별해야 된다면은 이 쓸데없는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틀려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또 다른 방법이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라는 거야. 그렇지. 남으니까 이제 가지를 쓴다고 표현한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규칙 없이 나무를 끝까지 키워. 그런 다음에 나무 밑바닥부터 훑어보면서 예측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잘한 장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이 가위를 자를지 결정하는데 우리가 비용 함수라는 것을 도입해. 수식적으로는 이제 코스트는 에러 플러스 알파 곱하기 컴플렉시티라고 나타나지. 쉽게 말해서 비용을 O 분리를 곱하기 알파 곱하기 끝 노드의 개수라는 거지. 여기서 알파는 나무가 복잡해지는 것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의미해. 이 나무의 잎사귀가 많아지면 컴플렉시티 값이 커가지고 전체 코스트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진가지를 하나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예측을 세밀하게 못하니까 오차는 살짝 올라가겠지만 끈 노드 개수가 줄어들어서 페널티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차가 조금 늘어난 대신에 벌점을 깎아서 전체 비용을 줄어들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결과적으로 오차가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 나무가 단순해져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은 그 가지를 쳐내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면은 훈련 데이터만 억지로 끼워 맞춘 복잡한 나무가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예쁜 나무 모양을 찾아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뉴런 모델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생물학적 뉴런의 개념을 차용하긴 했지만 이건 사실 선형 결합과 비선형 변환의 결합체라고 보는 게 되게 정확한 표현이야. 이렇게 슬라이드 수식을 보면은 이렇게 입력 벡터 x랑 가중치 벡터 오메가의 내적에 그냥 비를 더한 값이 보이지. 음, 그러면 이게 이 선형 결합 구간이야. 여기서 이제 가중치 오메가는 각 특징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되지. 하지만 이제 이 결과만으로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활성함수 F를 씌워주는 거야. 결국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리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파라미터 오메가와 G를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구나.
자, 이제 여기서 활성함수 얘기 좀 더 딥하게 해보자. 왜 굳이 이제 우리가 선형함수 대신에 비선형함수 써야 될까? 만약에 활성함수가 이제 선형이라면, 그러니까 fx는 ax 이런 식의 꼴이라면, 신경망을 뭐 100층 쌓건 200층 쌓건, 결국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선형 변환으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지?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선형 모델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모형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 활성화함수를 써. 이제 첫 번째 활성화함수는 계산함수인데 이 계산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특정 임계치를 넣으면 1을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내보내는 아주 단순한 함수야. 이제 이거는 자극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가능하는 실제 생물학적 유형의 특성을 그대로 모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러면은 이 함수는 0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계속 반대로 역장판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다 0으로 대부분의 것이 0으로 될 거야. 그러면 이제 5차 역장판을 통해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현대적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 0이 되는 바람에 업데이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인 시그모이드 함수로 넘어가게 되었어.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야?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매끄러운 S자 곡선 형태를 띠고 있어. 이제 식으로 하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분의 1 꼴로 나타내지는데 이거는 출력값이 0과 1 사이로 제한되어서 결과를 확률을 해석하기 좋다는 장점 덕분에 초기 신경망에서 표준처럼 쓰였어. 근데 이제 층이 깊어지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얘가 중심이 아니라 양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길게 0이 수렴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스텝 펑션에서 했던 것처럼 앞쪽 역점과 과정에서 앞쪽 층까지 갈 때 기울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런 시그모드의 효율성을 약간 더 개선하려고 나온 게 하이퍼블릭 튼젠트 함수야. 하이퍼블릭 콘덴서는 이제 출력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넓히면서 중심값을 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데이터의 평균이 0점이 유지되어서 시그모이드보다는 학습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근데 이제 형태 자체가 시그모이드를 약간 늘려놓은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깊은 층에서의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여전하다는 한계가 있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현대 딥러닝에서 가장 널리 쓰이게 된 게 바로 이제 렐루 함수야. 렐루는 이제 0보다 작은 0을 내보내고 0보다 크면 그 값을 그대로 통과시킨 아주 단순한 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순함 덕분에 진수함수 연산이 필요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탄젠트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특히 양수 구간에서는 미분값이 항상 1로 유지되기 때문에 층을 아무리 많이 쌓더라도 기울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줘. 그다음 이제 단층 퍼셉트론의 출력 원리인데 먼저 회귀 모형의 출력 원리부터 보면 입력값들의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한 선형 결합의 결과값을 그대로 활성화할 수 없이 내보내는 방식을 취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 예측값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평균 제곱 오차인 MSE를 손실함수로 사용하는데 이제 오차 클래스로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해서 가중치를 더 크게 바꾼다는 특징이 있지. 반면에 이제 분류 모형에서는 출력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선형결합의 결과물을 앞서 배운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같은 비선형 활성함수에 통과시켜서 특정 클래스에 속한 확률값을 이제 이 우리가 앞서 가중치와 결합된 값들을 변환해줘야 돼. 이제 이진 분류라면 시그모이드를 써서 0과 1 사이에 확률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분류를 하면 출력값들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하는 식이야. 이때 사용하는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거는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랑 실제 정답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지표야. 이제 정답의 확률을 낮게 예측할수록 순실값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로그 값이 붙어있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 그래서 이제 모델이 정답에 가까운 확률을 내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해. 결국 이제 회귀든 분류든 우리가 신경을 학습시킨다는 건 이 손실함수의 결과값이 최소가 되도록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정교하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손실함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를 실제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인 경사하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사환법은 말 그대로 함수의 기울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최소값을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이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려면은 안개 낀 정상에서 발바닥의 공간만으로 이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찾아 내려가는 상황을 상상하면 편해. 이제 여기서 순의 높이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오차인 선실함수의 값이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현재 가정식 파라미터들의 상태를 의미하지.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손실함수를 현재 가중치로 편미분해서 길긴 그레디언트를 구해.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는 어떤 방향을 가리킬까? 아마 함수값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오차를 주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야. 이때 한 번에 업데이트해서 얼마나 큰 폭으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바로 학습률, 러닝 레이트야. 이 학습률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부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최적의 지점인 골짜기 바닥을 지나쳐서 반대편 벽으로 튀어 올라가서 발사를 해버리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이제 너무 작게 잡으면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얕은 운동이 로컬 미니멈에 그쳐서 더 이상 글로벌 미니멈으로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 경사하강법의 핵심은 현재 위치에서 편미분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방향을 찾고 적절한 학습률을 목표해서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응시해 나가는 거야. 이제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나가다 보면 기계가 점차 완만해지다가 결국 0에 가까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차가 최소화된 최적의 가중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구나. 다음으로는 특히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단층 퍼셉트론의 치명적인 한계랑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게 가장 유명한 XOR 문제인데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제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가 아주 직관적으로 드러나. 이제 왼쪽에 있는 OR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직선만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XOR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직선으로도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가 없어. 음, 이제 XOR 연산은 이제 두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 1이고 같을 땐 0을 내보내는 논리회로인데 이걸 이제 좌표편에 찍고 그래프를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1,0과 0,1이 1이고 0,0과 1,1이 0이 되는데 이 두 클래스를 어떻게 하나의 직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단층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선형 분류라서 하나의 직선만을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XOR 문제를 분류를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1969년에 마빈 미nsky랑 그 다음에 세이무어 퍼펙트라는 학자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단층 콘셉트론으로는 이런 간단한 비선형 패턴조차 학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연구자들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되게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직선 하나로는 분류가 안 되니까 직선 여러 개로 분류를 하자. 그러니까 층을 여러 개 쌓아서 분류를 하자는 다층 포세트론의 도입의 시작이었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를 나누어서 풀자는 거지. 선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선 여러 개 겠자는 거지. 맞아, 맞아. 이제 여러 개의 직선을 조합해서 복잡한 관계만을 만들면 된다는 아이디어야. 본격적으로 이제 자칭 포셉트로 이제 MLP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MLP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층과 수정 결과를 내보내는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층이 끼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지. 슬라이드에 그려진 무수한 화살표들이 전부 우리가 학습시켜야 할 가중치 파라미터들이고 이제 각 노드에는 고유한 편향값이 할당되어 있어서 층이 쌓일수록 모듈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이 은닉층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할 텐데 쉽게 말해서 은닉층은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해. 이제 입력층이 단순히 원본 데이터를 전달만 한다면 은닉층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비선형적으로 변환하고 기계가 이해하기 좋은 새로운 특정 공간으로 수용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은닉층은 데이터에서 아주 단순한 선이나 경계 같은 교수준 특징을 찾아내고 층이 깊어질수록 이제 이 경계들을 조합을 해서 더 복잡하고 더 추상적인 보수적 패턴을 파악하게 되는 거야. 이런 대칭적인 기준 때문에 MLP는 입력과 출력 사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
결국 우리가 MLP를 쓴다는 건 단순히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다각도에서 해석하고 추정화해서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 내부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은닉층의 역할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칭 포세트론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분류 변경면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내는지 시각적으로 비교해 볼 거야.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살펴볼래? 요걸 보면 결정 경계가 아주 단순히 그냥 직선 하나로 되어 있네. 맞아. 이거는 이제 모델 자체가 수냉결합이 기반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을 나누는 하이퍼플레인이 단 하나뿐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래. 이제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깔끔하게 나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반대로 이제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깔끔하게 나뉘면 효율적이야. 근데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경계를 한번 살펴보면 로지스틱 행위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지만 모든 경계면이 수직이나 수평인 격자 형태로 꺾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가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선택해서 분기점을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인데 데이터의 분포를 축에 평행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계속 쪼개나가는 방식이라 그래. 비선형 데이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분포를 반영하기에는 경계면이 너무 각져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지. 선이 너무 많이 그려진 걸 볼 수 있네.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공식량 마핑과 MLP의 결과물을 보면 앞선 두 모델과는 이제 되게 차원이 다르게 결정 경계면 유연한 걸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닉칭을 쌓고 활성함수를 통해서 비선형 변환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데 수학적으로는 은닉 노드의 수와 층의 깊이에 따라서 이론상 모든 종류의 복잡한 경계면을 생성해낼 수 있는 자유도를 갖고 있어. 결국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델의 복잡도와 자유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실제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더 정확하게 변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게 바로 MLP, 다친 퍼셉트론이 데이터의 차원이 복잡한 이미지, 동영상, 시계열 데이터 등을 분류 생성하는 현대 인공지능의 핵심 도구가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다층 신경망은 어떻게 학습을 할까? MLP를 이제 실제로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인 역적화, 즉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줄게. 우리가 앞서 MLP의 구조를 배웠지만 층이 수십 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각 층의 가중치를 일일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였거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바로 오차를 출력층에서 입력층 방향을 거꾸로 전파해 나가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역적화 알고리즘이야. 먼저 이제 데이터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투과시켜서 예측값을 계산하고 정답과의 오차를 구하는 과정을 순정파라고 하는데 이 순정파가 끝나면 본격적인 역전파가 시작되는 거지. 역전파의 핵심 원리는 미분의 연쇄 법칙, 즉 체인룰을 이용하는 거야. 출력층에서 발생한 오차를 각 가중치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그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최종 손실함수를 가중치로 평균분하게 되는데 이제 출력층부터 가중치를 평미분을 하게 되면 한 단계씩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분값을 곱해나가는 방식을 취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체인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계산 그래프를 보면 슬라이드가 뒤로 흐르는 것처럼 오차라는 정보가 네트워크를 타고 옆방향으로 흐르면서 각 노드에게 너는 이만큼 틀렸으니까 가중치를 이 정도로 고쳐라 라고 크게 틀리면 크게 틀릴수록 더 많이 고치라는 가중치를 고치는 양을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길게 소실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거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보자. 기울기 소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은닉층이 거덕이 쌓인 구조의 심층신경과 두 번째는 반복적인 역전파, 세 번째는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컨젠트 같은 S자형,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활성함수의 사용이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게 되면 출력층에서 입력층까지 역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하게 돼. 따라서 초기 레이어 학습이 방치되고 가중치 업데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의 두 번째 암흑기가 찾아왔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델의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할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학습 활성화함수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블릭 콘센트 대신에 렐루에서 약간 변형된 리키 렐루를 사용하는 거야. 기울기를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모델이 우리가 역적화 알고리즘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순접화 방향에서 초기 가중치 어떻게 정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 포인트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학습을 시작할 때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전부 다 0을 초기화하는 거야. 이 전략은 이제 구현이 매우 간단하고 동일한 활성화 값을 수령하지만 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제 이를 보완한 방법이 초기 가중치를 정규분포에서 랜덤 추출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유령과의 대칭성이 파괴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전부 0으로 초기화했을 때 발생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다만 이 방법에도 가중치가 소실 또는 폭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인 세비어 초기화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일 때 효과적인데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의 수에 따라서 분산을 조정하고 각 층의 분산을 일정하게 유지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중치 소실 폭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 나,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요. MLP는 아까 설명했듯이 경사학습법을 바탕으로 학습하는데 경사학습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림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배치 경사학습법인데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취함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사학습법을 적용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도 안정적으로 수렴하지만 한 번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니까 업데이트 속도가 매우 느리겠지. 그렇지. 확률적 경사관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번 학습할 때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딱 하나의 데이터 행만을 사용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높은 변동성과 빠른 변동치 업데이트가 특징이 되겠지. 이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은 앞에서 말한 두 방안의 조충아니야. 한 번 학습할 때 소규모의 배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배치 경사관법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확률적 경사관법의 속도는 둘 다 어느 정도 보장해줘.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곤 하지. 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정교기법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NLP의 파라미터는 다른 모델들에게 훨씬 더 많고, 이로 인해서 과적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기법을 우리가 사용해. 정교기법은 가중치의 절대값이나 제곱의 합에 비례하는 값을 이제 손실함수에 더해줘서 이 가중치의 제곱의 합이나 절대값이 클수록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지.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가중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예로 라sso 정주화는 절대값의 합을 사용하는데 불필요한 가중치를 영으로 만들고 성각분기가 높은 변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L2 리치 정규화는 가중치의 제곱합을 사용하고 전체 가중치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특정 가중치를 0으로 만들지는 않아. 렐라스틱 넷은 두 정규화의 조합인데 L1이나 L2 정규화와는 달리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줘야 돼. 이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 들어줘서 고마워. 너도 고마워.